꽃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혼 소송에 있어서 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분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뭐 돈이 가장 중요하죠. 돈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혼 상담을 했을 때 재산 분할에 있어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거 5대5 가능하냐 라고들 많이 여쭤보세요. 그러면서 뭐 혼인기간이 한 10년 지났기 때문에 5대5 된다고 인터넷에서 하던데 맞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이거 5대5 잘 안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준현 변호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이혼, 그 다음에 양육권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었고, 오늘은 이제 재산분할이랑 위자료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사실혼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재산분할. 꽃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혼 소송에 있어서 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분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뭐 돈이 가장 중요하죠. 돈이 가장 중요하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 일반인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이제 특유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특유재산일까요? 명의로 구분을 할까요? 뭐 부동산이 내 명의라면 그건 내 특유재산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보통 이제 특유재산이 이제 문제되는 경우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 뭐 결혼할 때 내 돈 주고 구입한 내 부동산이다. 결혼할 때 결혼 시에 내가 구입해온 내 부동산이다. 내 거다. 그래서 좀 억울해 하시는 분들 계시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증여. 아, 이거 내가 증여받은 거다. 혹은 상속받은 거다. 이거 내 특유재산이다.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세 번째가 이거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고 명의신탁이다. 명의만 내 거지 내 게 아니다. 이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주로 다투게 됩니다. 근데 일단 볼게요. 첫 번째부터. 첫 번째 이제 내 돈 주고 구입해온 내 부동산이다. 내가 결혼할 때. 이거 재산분할 대상 됩니다. 뭐 혼인기간이 뭐 6개월, 뭐 한 1년, 뭐 이렇게 짧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은 재산의 형성, 왜 유지하는데도 기여를 했다면 그 재산은 분할 대상 재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이제 이렇게 짧지 않다면 뭐 2, 3년만 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부동산을 좀 어떻게 유지하는데 기여가 있다고 봐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고요. 그 다음에 증여랑 상속도 동일하게 봅니다. 동일하게. 뭐 혼인 파탄 시점 이전 뭐 6개월, 1년 전에 증여나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명의신탁은 이건 좀 복잡해요. 이거는 변호사들끼리 이제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 대리인이 이제 첨예하게 이제 싸워야 되는데, 뭐 세금 내는 거, 그 다음에 구입 경위, 자금의 이동 이런 것들을 전부 좀 세밀하게 살펴서 명의신탁인지 아닌지 이걸 다퉈야 하죠. 근데 실무상 어떻게 하냐면, 실무상 이게 사실 특유재산, 재산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할 때 분할 대상 재산은 그 재산의 형성 혹은 유지잖아요. 유지에 기여를 했어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기 때문에 이 특유 재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뭐 한 1년 뭐 혼인 파탄 시점 이전 1년 전에 뭐 취득을 했어요. 상속으로. 이거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아야 되나요? 판사마다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이면 그래도 좀 유지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을까? 뭐 다만 한 5%라도? 혹은 뭐 한 2년이면 그래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많이들 판단을 하실 거예요. 뭐 1년 6개월. 이 기간에 따라서 굉장히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실무상 이게 재산분할
대상 재산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인데 여기에 그냥 일단 다 넣습니다. 뭐든 뭐 명의신탁 그다음 투기재산 그런 거 없고 일단 다 넣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 취득 경위를 참작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첫 번째 예시처럼 내 돈을 들여서 내가 결혼할 때 구입해온 그런 부동산이다라고 하면 그래 재산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지만 너한테 기여도 비율을 유리하게 해줄게 라고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기여도 비율을 유리하게 해줬는지는 알 길이 없죠. 판사의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특유재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애매하죠. 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랑 그 노관장 그 1심에서도 그 특유재산에 대한 그 판단이 달랐죠.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다. 그 다음 항소심에서는 SK 주식 분할 대상 재산이다. 라고 이제 판단이 달라져가지고 판결이 아주 뒤바뀌었죠. 어찌됐든 이제 실무상 특유재산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거의 대부분 그냥 특유재산으로 취급을 하고 대신 그 취득 경위를 참작해서 기여도에 있어서 이제 유리하게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분할 대상 재산 너무 많아요. 예금, 적금 당연한 거고 보험도 예상 해지 환급금이 있죠. 그다음 예상 퇴직금, 국민연금, 주식, 코인 그냥 다 나눕니다. 다 나눠요. 다 나누고요. 자동차가 고가면 자동차도 나누고요. 다 나눕니다. 다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문제는 이제 각 모든 여러 가지 이제 재산들의 가치를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재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증감하죠,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 재산들의 각 가치를 산정하냐 또 되게 중요할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는 이제 부동산, 그리고 그 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해서 그 무렵으로 합니다. 그 무렵 부동산의 어떤 시세, KB 시세로 하긴 하는데 이건 사실 좀 판사도 그렇고 변호사들도 그냥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KB 시세대로 하면은 좀 오류가 있는 경우가 좀 덜어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심, 변론, 종결시 시점을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이제 하고 그 외에는 그 혼인 파탄 시점을 재산 산정의 기준 시점으로 합니다. 그럼 혼인 파탄이 언제냐? 언제 혼인이 파탄 났냐? 이혼 소장 접수했을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봅니다. 물론 이혼 소장 접수 전에 별거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었다. 그럼 이 별거 시작 시점을 혼인 파탄 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예금, 적금, 여러 가지 예상 퇴직금, 기타 등등등등을 이때를 기준으로 그 가치를 산정해요. 근데 정확히 이렇게 딱딱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무렵으로 합니다. 그냥 이 무렵으로 합니다. 왜냐면 이 무렵에 재산 가치의 그 증감 폭이 굉장히 크다면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 무렵으로 해요. 네, 그래서 재산 분할 대상, 그 다음에 그 가치 산정의 기준 시점 정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기여도죠. 기여도는 남성과 이제 소득 활동을 했던 남성과 가사일을 전담했던 여성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남성은 이제 보통 소득 활동을 했던 사람은 보통 남성이 소득 활동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요새는 맞벌이가 또 많기도 하지만 가사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애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여성은 가사일과 양육을 전담했기 때문에 5대5 해야 된다. 또 보통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원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혼 상담을 했을 때 재산 분할에 있어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거 5대5 가능하냐 라고들 많이 여쭤보세요. 그러면서 혼인기간이 한 10년 지났기 때문에 5대5 된다고 인터넷에서 하던데 맞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얼추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좀
고려되어야 될 요소가 있어요. 현재 이 분할 대상 재산의 총액이 어떻게 되는가? 총액이 어떻게 되느냐도 따져봐야 되고,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즉 양육을 했는지, 그다음 뭐 가사일 정도 되겠죠. 뭐 재산이 한 5억 정도 10년 혼인기간 10년에 재산 뭐 모은 게 한 5억 정도 된다고 해봅시다. 아이도 있어요. 미성년 자녀도 있고 가사일도 뭐 전담한 그런 전업주부입니다. 그럼 재판부에서 5대5 합니다. 혼인 기간에 있어서도 보통 10년 정도 됐으면 5대5를 하고요. 분할 대상 재산의 총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죠. 아이도 양육해야 되는데 전업주부였던 주 양육자가 양육권을 가져가겠죠. 이 재산 분할에는 세 가지를 고려합니다. 청산, 부양, 위자료. 청산은 말 그대로 뭐 이만큼의 재산을 부부가 이렇게 모았어요. 그러면 각자의 그 기여도가 있겠죠. 월 한 500씩 소득 활동을 하면서 얼마를 투하해서 한 10년 동안 이만큼의 재산을 뭐 축적했고, 그래서 말 그대로 그 기계적인 청산. 누가 더 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냐. 청산적인 요소를 고려하죠. 근데 이것만 고려하다 보면 당연히 소득 활동을 했던 사람한테 유리하겠죠. 전업주부한테는 불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양이랑 위자료적 요소를 따집니다. 부양은 뭐 10년 동안 전업주부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경력 단절이 됐어요. 아이 양육해야 되고 뭐 집안일 돌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하느라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어떤 직장을 구해서 뭐 살아가는데 소득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를 쭉 양육해야 되는 어떤 부양적인 의미가 이제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럼 아이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이가 없었고 또 위자료적 요소도 좀 포함이 되는데, 아이가 없는데 이혼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A에게 있어요. 이 남성이 바람펴서 지금 이혼하게 되는 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위자료적 요소가 여기에 또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뭐 청산적 요소, 부양적 요소, 위자료적 요소, 이게 사실 결론을 내놓고 그냥 거기에 갖다 붙인 거죠. 이유를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사실 판사 입장에서는 어떤 형평성, 공평한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산 분할을 정말 청산의 의미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뭐 재벌가에서나 쓰는 뭐 단어라고 하는데 축출 이혼이라고 있죠. 어느 정도 살다가 내가 뭐 어느 정도 파일을 일부 좀 떼주고 이혼을 하게 하는 이런 축출 이혼을 좀 방지하는 의미, 그 다음에 뭐 성평등의 관점,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되도록 5대5를 하려고 합니다, 재판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이유로. 그런데 또 그냥 마냥 5대5를 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물론 뭐 전업주부라고 했는데 가사일도 안 하고 애도 양육 안 했다면 당연히 5대5 안 나오겠지만, 그걸 뭐 모든 걸 전업주부로서 성실히 생활했고 그런 것들을 가정하에 재산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면 이거 5대5 잘 안 나옵니다. 뭐 이제 8대2도 거의 안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보통 한 7대3에서 6대4 정도가 나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액수가 크다면, 총액이. 그래서 이번에 뭐 최 회장이랑 뭐 노관장도 뭐 6.5대 3.5가 나왔죠. 보통 재산의 가치가, 요새는 그 부동산이 하도 비싸가지고 재산의 가치가 보통 한 20억이 넘어가면 보통 한 5대5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잘 안 나오고 한 15억 이상부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한테 10억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뭐 혼인기간이 한 10년 됐다, 뭐 분할 대상 재산이 뭐 20억이다, 이거 5대5 하면 10억을 가져가게 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겠죠, 판사가. 보통 통상 일반 직장인들이 10년 일해서 10억 모을 수 있나요? 뭐 이런 현실도 아마 반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여도도 뭐 사실 각자 그 원고 피고의 소송 대리인이 좀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되도록이면 5대5를 해주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잘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부양적 요소, 위자료적 요소도 같이 뭐 고려를 한다. 재산 분할,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뭐 위자료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뭐 크게 설명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뭐 그냥 우리나라 재판부가 그 위자료 어떤 정신적 손해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정신적 손해를 우리나라 재판부에서는 크게 잘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징벌적 손해배상 그런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10년 동안 증가한 폭이 거의 없습니다. 10년 전에도 뭐 맥시멈 3천만 원 위자료는, 그리고 인정해주지도 잘 않아요. 정말 명백한 어떤 혼인관계 파탄의 그런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폭행, 대표적인 게 이제 폭행이랑 부정행위죠. 뭐 이 정도 정말 명백하게 증거로서 입증된 이런 유책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위자료도 잘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맨날 인용되는 그 판결문에 그 판례가 있어요. 그 부부는 뭐 서로 협조하고 뭐 공동의 어떤 뭐 결함이 없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하면서 뭐, 그래서 위자료도 거의 대부분 기각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명백한 유책 사유가 증거로서 입증되지 않는 한. 그리고 그 액수도 거의 3천만 원을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말 이례적으로 뭐 5천만 원도 가끔 있어 왔는데, 한 2년 전에 2억 원의 위자료 판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슬슬 좀 위자료 액수 올라가나? 라고 했는데, 전혀 올라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그 1심에서도 위자료가 1억이 나왔고, 근데 이번에는 항소심에서는 20억이 나왔죠. 그래서 뭐 이거 위자료에 대해서 그 좀 바라보는 재판부의 어떤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근데 아직 뭐 실무상 그렇게 체감되는 부분은 없고요. 어쨌든 위자료도 뭐 통상 이 정도 액수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재산 분할 대상, 그 다음에 그 분할 대상 재산의 가치 산정 시점 알아봤고, 뭐 실무상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 뭐 한 위자료 통상 얼마 나오고 어느 경우에 인정되는지 뭐 이 정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사실론, 뭐 법률론이 아니더라도 사실론에서도 다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